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물 밖의 개구리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원래 공부할 때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또 누가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다 할 때는 난 기분이 좋았어요. 했는데도 완벽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해서 난 외국 사람이다. 또 오히려 그것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으로 본 한국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물 밖의 개구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처음 방문하신 연도가 196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와 2023년 한국의 현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65년도 처음 한국 올 때 난 선교 활동했었어요. 보통 우리 교회 조직에는 어디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선택하니까 우리가 선택하면은 모두 다 타히티나 가지 않겠어요? 좋은 곳에. 근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한국에 교회 활동하다가 미국에 오신 친구를 만나는데 그분은 한국은 제일 어렵다고, 제일 가난하다고, 말도 어렵다고 했더니 난 학생 때 어려운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합시다. 한국을 좀 합시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도 언급하시니까 가끔 가다가 나는 한국을 65년도의 눈으로 봅니다. 또 지금도 보고 아주 차이가 많아요. 아주 65년도에 지금 한국을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 또 한국 사람에게 축하할 만한 거요. 좀 대단한 발전이 있었지 않나요? 좀 생각해요. 네. 좀 가벼운 질문을 또 드리자면 그동안 한국에서 드신 음식 중에서 제일 손꼽히게 맛있게 드셨던 음식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골집이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칼랭입니다. 아세요? 칼랭. 카란. 칼국수 냉면? 갈비와 냉면. 갈비와 냉면. 칼랭. 네, 좋죠. 또, 권유, 추천할 만한 식당은 칼랭하는 식당, 어디서나. 네, 감사합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면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덕성여대는 1920년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차미리사 선생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창립한 민족대학입니다. 재학생과 교수님들 모두 덕성여자대학교의 역사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하여 덕성여자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역사 관계 말하는 것보다도 한국학, 또 한국학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외국인 학생 위해 한국학 전공하려고 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덕성여대는 3.1운동 직후로 창립을 됐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한국의 여성 관계 공부해온 거 있습니다. 제가 유교 사상을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은 유교 사상을批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입장에는 좀 좋지 않은 면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자가 발전하기 위해 또한 계속 유교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부계 제도하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계 제도는 너무나 남자 중심으로
또 그거 떠나서 여자의 뭐라고 할까 해방이라고 할까 잘하기 위해서 부계 제도를 떠나고 그래도 유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 한국에 왔잖아요. 삼국시대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한국은 남녀 관계는 많이 평등했었어요. 여자는 상속권 있었고 재산은 윤행으로 들어가면서 했었고 그러니까 유교는 평등사회에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부계 사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운동이라고 할까 좀 하기 위해서 유교를 싫다고 하지 마세요. 유교도 좋고 유교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많습니다. 유교는 보존하고 버릴 것은 부계 사회를 버려도 좀 됩니다. 네, 난 그 관계로 1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외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사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크게 공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또 교수님과 같이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네. 나는 26년 동안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한국학중앙연구원 협조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난 26년 동안 미국 학자들 데리고 한국의 세미나 겸 답사 겸 한국에 공부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미국의 교재를 고치려고. 근데 한국 사람이 신문에도 많이 외국 교재는 왜곡됐다는 것을 염려해요. 제 보기에는 왜곡됐다는 것보다도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교재는 중국은 30페이지, 예를 들면 세계 역사할 때 중국은 30페이지, 일본은 15페이지, 한국 남는 부분은 1페이지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 1페이지만 해도 아무리 정확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양이 있어야 돼요. 몇 페이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에요. 미국 교재는 좀 한국에 대해서 후하게 또 정확하게 쓰도록. 나는 26년 동안 어느 해에 2-3번 왔었어요. 한 30 몇 번 한국에 왔다 갔었어요. 미국 학자를 데리고 경주도 가고 해인사 밤 자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옥선소원, 도산소원 이런 데 가보고 한국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배우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특히 유교 사상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했어요, 또. 네. 그리고 유교 철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하셨는데, 그렇다면 유교의 대표적인 왕으로 꼽히는 세종과 정조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종하고 율곡 선생, 아주 그 두 분을 되게 존경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평등 사회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유명한 유교 학자들이 성균관의 문묘에 배향된 18명, 대부분은 평등사회에 살았습니다. 대개선생, 율곡선생,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언급했지만, 한국에는 평등사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유교 철학 한가운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는 뭐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의무와 제약을 강요하는 철학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유교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갖는 장점과 뭐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아까 또 젊은 애들이 많이 비평하는 거 알아요. 난 유튜브 채널 하면서 댓글이 있어요. 난 댓글을 잘 봅니다. 그 댓글로 인하여 제가 배운 거 많아요. 한 가지 배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유교를 많이 비평해요. 또 완전히 싫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한국의 문화가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문화예요. 또 사람은 진실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일부는 유교 사상 때문입니다. 유교 사상에는 첫 번째 노노 첫 번째 문장에 무엇보다도 공부는 즐겁습니다. 둘째 문장은 멀리서 온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먼 곳에 온 사람을 환영을 하니까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또한 유교는 뭡니까? 중, 효, 이거 나쁜 거 없죠. 또 계속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위예지, 또한 인위예지 신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버리자 하는 사람은 이해는 좀 짧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사에서 원하는 시기로 갈 수 있다면 아이고. 네, 무슨 시기로 가시고 싶으신지도 야, 처음 듣는 질문인데 타임머신 타고 예, 좋아. 네, 타고 갑시다. 네, 다 같이 타임머신 타고 세종. 나는 세종이 태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모두 한글 관계 생각하는데 그분은 모든 면에 움직였었어요. 의학 관계는 위도 통감, 큰 책, 여러 권 책, 또 의학 관계, 또 약학 관계 했어요. 지리도 지도를 다 확정했어요. 군대로 또 노비를 위해 좀 잘해 주셨고, 음악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연이라는 사람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박연은 음악가 아주 유명한, 세종 밑에, 세종이 좀 음악을 좀 올바르게 하라고, 박연이 중국에 갔다 오는데, 중국에는 우리 책하고 안 맞아요. 중국은 벌써 엉터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려고 박연이 이렇게 한 건데 세종대왕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임머신 타고 난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난 세종대왕을 찾아뵙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사만의 매력과 한국사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한국 역사라고 할 때는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나 피해자 입장으로 한국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20세기는 피해자입니다. 한국은 그때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도 많이 고생했고, 또한 몽고 침략할 때도 고생했고, 근데 그 사이는 400년이에요. 또한 한국에는 그동안
왕조가 오래오래 갔다는 거, 또 되게 안전한 사회라고 좀 생각해요. 또 한국 역사를 유럽이나 그런 역사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되게 평화스러워요. 한 가지 증거가 요새 제가 말하는 건데 성씨, 김씨, 이씨, 김씨. 여기 박씨 없어. 박씨 하나 없을까? 가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수업 시간에 박씨 손들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이박이라는 것이 한국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김이박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당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우물밖으로 본다면은 이상한 거요, 사실은. 특수한 거요, 김이박 많다는 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흔한 성 안 쓰는 거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성씨가 몇 개 있었습니까? 250개 정도? 조선 전기에는 한 900개 정도 됐고 후기에는 이렇게. 하여튼 250 정도인데 일본에 성씨가 몇 개 있을까요? 엄청 많지 않나요? 장소에 관련된 성씨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30만 개입니다. 한국의 한 성씨 앞에서 일본은 1200성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단순하게 말한다면 제 보기에는 한국의 평화로운 조용한 역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일본에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왕조의 지배층을 죽여요. 우리 학교에 미국 우리 학교에 일본 유학생 하나 오셨어요. 새로운 유학생 만남 행사할 때는 많았는데 제가 많아서 좀 이름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후지와라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 역사도 조금 공부했으니까 후지와라 해안 시대에 아주 지배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해안 왕조가 무너질 때 후지와라 시를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에는 김이박은 왕가입니다. 한국에는 가야서부터 신라까지는 그 왕가를 죽이는 거 안 해요. 김이박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제 희망 앞으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만날 때 그 외국 사람이 아이고 김 많다. 아이고 김이박 많다. 이렇게 할 때는 한국 사람 답변이 네. 우리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 때문에 이렇게 김이박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태조 왕건도 그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 경주의 그 김씨들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그 왕실을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조선 초에 고려의 종묘를 없애긴 했지만 개성에 또 연전에 보면은 수의전을 이렇게 뒀던 것처럼 전 왕조의 그 완전히 그 말살시키지 않고 그 왕족을 일부 또 인정해주는 그런 전통을 이어왔다는 게 선생님 말씀에도 근거로 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최주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유튜버 인기 스타이시자 한국 문화 전도사이신 우리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의 명예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한국학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국학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좀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각에서
한국사, 한국학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위기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이 무엇인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